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대사회 문제를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32페이지 펴주시고요. 그럼 이제 세계신 되기 위한 소양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단원은요, 저희가 사실 맨 마지막 단원인데, 저희 이제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먼저 단원을 끌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번 단원의 주제는 현대사회 문제의 현황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될 사람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이번에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도 제안하시고 그걸 실제화, 리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이번 단원을 학습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요 선생님이 이제 올려놓은 요걸 먼저 좀 봐주세요. 자,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 어떤 거냐면요. 일단 그 사회라고 하는 거는 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 혹은 뭐 제도, 구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도가 있고 뭐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사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예전에 없던 게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있던 게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사회 변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사회 변동이 만약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제 사회 발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게 변화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회 문제를 영어로 표현하면 social problem 혹은 이제 social issue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보면 사회 문제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즉, 이게 사회 구조 혹은 그 제도, 여기 아까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사회 구조 혹은 사회 제도의 결함이라든가 모순에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발생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회 구조를 운영하는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구성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걸 사회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건 현대 사회로 올수록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 문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국제사회를 이끌 리더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해결 방안을 제안했을 때 이제 이 학교 수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요거는 잠깐 또 접어두시고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32쪽에 그 아프리카 고릴라가 휴대전화를 왜 미워하는지 요 그림으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멈추시고 잠깐 읽어주시고요. 자, 보면 바로 콜탄 속에 포함된 탄탈룸이라고 하는 그 금속가루를 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 야생동물을 마구 사냥합니다. 물론 고릴라도 사냥의 대상이 된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내가 하지도 않는데? 난 저 고릴라 죽이지도 않았는데? 자, 아닙니다. 자, 우리도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에 공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 서로 이제 믿음이 좀 생겨야 진정한 세계 시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진짜 정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어, 여기, 어, 휴대폰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고요. 혹은 공원이나 고릴라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대책도 여러분 나름대로 세우시고 이를 청원의 형태로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영상 혹은 뭐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세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과서를 여러분들 나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소개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주산지에서 이제 내전도 있고 여기에 이제 많은 자본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를 영화로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여기 실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라고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제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뜻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를 우리 교과서상에서는요, 이렇게 좀 네 가지로 나눴어요. 자, 이거를 이제 교과서 거를 제가 학습지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음, 세상엔 참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를 이제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크게 이렇게 인구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이제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로 저희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구 문제예요. 자, 인구 문제는 크게 이제 인구가 증가해서 문제인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또 문제인 곳이 있습니다. 자, 교과서를 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세계 인구 추이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개발도상국은 어떤가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은 어때요? 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좀 적게 나타나는 게 이제 보이시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적게 증가하다 보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요. 선진국에서는 노동 가능 저기 후진국에서는 후진국 이쪽에 이제 개발도상국 이제 후진국 쪽에서는 인구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니까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이라든가 자원, 주거, 환경 오염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그만큼의 먹을 식량이나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나 쓸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세계 인구 증가 속도보다 1인당 자원 소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이쪽이 이제 더 빨라서, 그래서 이는 바로 자원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인구 문제가. 그리고 나라별로도 또 자원 소비에 대한 수준이 또 다르게 나타나요. 이 역시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 소비는 많은데 정작 그 자원은 또 개도국의 자원을 쓰면서 이렇게 자원의 불평등한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작 그 개도국에서는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그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해서 더 많이 필요한데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인구 증가 문제, 인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식량 생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늘려야 되겠죠. 먹고 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제 개발을 통해서 그 발전한 만큼 이를 이제 분배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한 이제 정책적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세분화되게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자료. 여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뭐 이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가 되겠죠. 최근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가치관이 많이 변화했죠. 소자녀가 이제 소자가 적을 소자예요. 자녀를 좀 적게 낳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치관도 이제 확산하게 되면서 출생률이 많이 이제 줄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부양해야 될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회를 부양해야 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유소년층이라든가 노년층에 대한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부양을 할 수 있는 거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위협으로 국가의 이제 부양이 이제 위협으로 이제 다가오고요. 이게 국가 존립의 위험으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국가 존립이라고 이제 메모를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 다 적지를 않았네요. 자, 그리고 이 고령화로 인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어, 인구 문제 중에서 이제 고령화는 뭐냐면 이제 높을 고차잖아요. 나이가 점점 좀 많아지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그분들을 이제 노인들을 이제 부양하는 노인 부양비가 높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노동력은 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을 부양해야 될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노인 문제 생겨나게 되겠죠. 뭐 진짜 좀 못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제 부모님을 제대로 이제 모시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좀 고독사, 이제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혼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막 생겨나고 그러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은 이제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사회를 같이 이제 구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실버 산업, 실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흰머리를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실버 헤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일자리 산업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요.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쓰임새가 있도록 이걸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료 두 번째 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전 세계 실업자 수가 보이죠? 자, 이건 실업 문제예요. 이건 크게 보면 이제 노동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가 되면서 이 생산 활동이 분업화되고 이 기계화가 되면서 작업이 분업화되고 이제 전문성이 강화되는 높아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실업이라고 하면요. 이제 직역을 하면요. 실자가 일을 실자예요. 그래서 업자는 이제 일업자거든요. 그러면은 즉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크게 이 실업을 네 가지 계절적, 마찰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이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뭐 예를 들어 농한기에 농번기 말고 농한기에 농민이라던가 아니면 겨울 비수기에 뭐 제빙업자라든가 서핑 강사 이런 사람들은 또 여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겪는 실업, 그걸 계절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찰적 실업은 이건 노동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실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동자가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 상태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A 직장을 다니던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그만두고 잠깐 또 새로운 직업을 갖기까지 그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태니까 일자리가 없는 상태니까 실업이라고 보는데 그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딴 데로 이제 가기 위해서 잠깐 생기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 구조. 그러니까 뭐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하면서 사라지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봉제 공장에서 막 재봉틀 밟는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산업구조 고도화되면서 이 일을 기계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경기적 실업은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실업. 그래서 불경기 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 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막 식당 찾는 분들도 줄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식당에서는 식당 종업원들이 이제 어, 해고를 당해가지고 혹은 이제 뭐 봉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여기 해당되는 실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기본적으로는 그 직장이라는 게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갖고 싶은 직업을 못 가졌을 때는 그 좌절감도 물론 느끼지만 뭐 생계 불안과 자신감 상실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실직자가 많으면 사회가 좀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또 쌓여갈 수가 있고요. 빈부격차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책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지역 교육도 하면서 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저 임금 문제도 있죠. 임금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임금이라고 하는 건 뭔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이제 사용자한테 받는 보수 이거를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그 같은 일을 하는데요. 자, 이 임금 격차 문제라고 써놨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학력에 따라서 혹은 뭐 남녀, 성별에 따라 가지고 격차가 발생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죠. 이게 이제 임금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 문제가 있어요. 최저임금 들어보셨죠? 자,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0년에는 8,590원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대비 2.9% 이상 된 거거든요. 작년에 8,350원이었어요. 근데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 사용자한테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임금 근로자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근대 시장 자본주의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노사 간에 그러니까 노동자와 이제 사용자 간에 자유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사실상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회사 경영자,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임금은 점점 저하되게 돼요. 그리고 근로자는 최소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최저임금위원회라 그래서 사용자 대표 그리고 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특별위원 이렇게 해서 그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함께 논의해서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매년 최저임금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자들과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은 좀 증가폭을 더 많이 요청을 할 것이고 사용자 측은 뭐 전년도와 이제 동결하거나 혹은 좀 작은 폭으로의 증가를 원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노사 문제인데, 노사는 말 그대로 이제 노동자, 사용자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노동 3권이라고 해가지고요. 헌법상의 기본되는 이제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단결권, right to organize.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고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 조건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들, 강자인, 그런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 측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권리, 이걸 단결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은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근데 이 collectively라고 하는 뜻이 집합적으로라는 뜻이에요. bargain 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협상, 뭐 흥정, 뭐 교섭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결권으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조합이 그 사용자와 근로조건 유지 혹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해서 교섭,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이건 collectively 또 나오죠. 근데 집합적으로 right to act, 행동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단체 교섭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용자 측에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때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파업. 여기 아이고, 제가 옆에다 쓸게요. 그냥 이제 파업이라든가 뭐 태업 이라고 이제 하는데, 파업은 아시죠? 파업은 뭐냐면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노조가 함께 일을 아예 중지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태업은 이제 태자가 이제 게으를 태자예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일을 좀 게으르게 해가지고요. 의도적으로 좀 일을 게을리 다 같이 해버리면서 사용자한테 손해를 끼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는 게 이걸 태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노동 문제가 정리를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주의할 점, 일단 주의할 점. 자, 노동자와 사용자를요, 이제 성과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 갑질을 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할애하는 그런 악덕 사용자도 있지만요, 악의적으로 행동한 또 노동자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착각 혹은 오해하시는 게 노동자는 무조건 선하고 사용자는 악한 사람이다, 착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 해당 노사 문제가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는 해당 사항을 근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보셔야지. 그래서 사실 이 역시 모든 것들은 다 노사 문제만 검색해도 다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편견 없이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려는 노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다 환경 문제인데요. 자, 교과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교과서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 자, 세계 환경 위기 시계가 나오죠. 시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 같나요? 자, 여기 보면 2016년에 여기가 만들었거든요. 당시의 시계가 9시 3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위험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경재단이라고 해서요. 여기서 이제 매년 전 세계 대륙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환경 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 정도를 이 시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020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마인드맵 정리해보면요. 자, 환경오염의 종류는 이렇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자, 여기 사실 제시한 환경 문제 외에도 더 많은 환경 문제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럼 이런 환경 문제들의 공통점을 보자. 자, 이게 뭐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건데, 자, 모두 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해야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것은 이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터전인데, 사실 어느 누구도 자연을 절대적으로 토해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생명이 함께 누려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이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전체가 지금 전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인간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자정 능력, 스스로 이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서 다루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이제 요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스라는 사람은 철학자인데, 자,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그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해서 인류 존속에 대한, 인류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 세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어, 우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또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원 측의 이제 정언 명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칸트라는 학자를 배우게 될 텐데, 자, 너의 행위의 기결이 미래에도 인간이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해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나스가 얘기한 바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액션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자, 물건의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분리배출 등에도 참여하는 것도 있고요. 뭐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확대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친환경 기술을 아예 개발을 해서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원의 소비량,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 등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환경오염 유발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과하게 좀 부과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잘하고 있다면은 그걸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저에 적어놨는데, 이제 방아쇠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거 아닌 거라고 별거 아닌 거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파괴를 하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슴과 늑대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슴 개체가 이제 확 늑대를 강제로 포악하게 되면 또 사슴 개체가 또 확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풀이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별 생각 없이 하는 작은 환경 오염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여기다가 또 막 거기 생산량 늘리고 또 비료와 농약까지 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또 오염이 되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왕가리마타이라고 해가지고요. 아프리카 여성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 무분별한 개발,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숲을 살리자는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환경운동가 이제 정치가인데요.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에는 참 할 게 많죠.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줄어든 모습도 보이고,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축이 병들어서 죽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뭐 이건 참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평균 기온 상승 때문에 북극곰이 이제 설 자리가 없는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개발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는데, 물론 딜레마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저탄소 녹색 도시의 사례가 있는 것처럼 사실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건 인간의 노력, 인간에게 창의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창의적인 노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계 시민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나머지 하나를 지금 제가 안 했는데, 마지막 하나, 자, 바로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인데, 최근에 사실 요거를 지금 넣을까 말까 하다 사실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새 미국에서 지금 흑인에 대한 이제 인권 탄압의 문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걸 좀 같이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치 파트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이제 갖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대우받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 자체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 목적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해서 이걸 기본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해서 이제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을 뭐 줄여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인권을 뭐 줄여서 인권이라고 하는 건데, 인권 뭐 영어로 하면 다시 알잖아요. human right이라고 해서 뭐 인간의 권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점, 천부인권, 기본권이라고도 한다는 점. 참고로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 헌법에 이렇게 이제 평등, 자유, 참정권, 청주권, 타협권 이렇게 여러 개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종이라든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것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보장되어야 하는 성격이 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윤리의 핵심이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회의 도덕성과 정의로움에 대한 이제 평가 척도로도 우리가 사용되는 게 바로 인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 게 바로 세계 인권 선언이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는 이 윤리적 차원으로든 이제 사회적 차원으로든 인권 존중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의 미국에서 나타난 것처럼 흑인들의 인권 침해하는 그 사례를 보면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진짜 공감하고 소통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되고요. 그 나와는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라는 게 나보다 못난 사람 이게 아니라 관용과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라고 해서 그들 나름의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법정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남녀차별이라든가 뭐 장애인 차별, 뭐 인종차별과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 법제화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법제화된 노력을 통해서 강제성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인권 분야입니다. 반대로 인권 유린 사례도 보면 되게 많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이슬람의 명예살인이라든가 중국의 전족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문화파트에서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뭐 나치 홀로코스트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유해인들을 이제 대량 학살했던 걸로도 유명을 하고 세르비아 민명대 사건도 검색해 보시죠. 참 말로 담기 어렵습니다. 자, 지금 뭐 최근에 미국 내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냥 쓱 훑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사회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사회 변동이 이제 제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인구, 노동, 환경, 인권 문제로 좀 우리는 분류해서 지금 교과서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우리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저기 각종 해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번 시간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회 문제를 여기 안 나와 있는 사회 문제도 좋아요. 근데 그 사회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좀 완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하나를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구온난화에 만약에 관심을 가진 친구라면 관련 자료를 스크랩도 하시고요. 그 나타난 문제를 간단히 요약을 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과 그럼 원인을 나타났으면 원인을 진단해서 그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 해결 방안을 쓴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할지 그 실천 계획까지를 이렇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 보고서고요. 여러분들은 스피치라든가, 그러니까 말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요거를 하나의 이제 완성된 문장으로 이제 논설문의 형태로 쓰셔가지고 정책 제안서를 이제 쓰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오늘 꽤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사실 다루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선생님이 바라는 여러분들의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